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5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5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경제상식 퀴즈 정답을 말씀드릴 시간, 대기업이었습니다. 대기업. 너무 쉬웠죠. 세 글자. 근데 자산 총액 기준으로 5조 원 이상이 되면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이 됩니다. 이번에 하이브가 처음으로 거기에 들어갔다라는 거고요. 10조 원 이상의 자산을 갖게 되면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걸 매년 발표를 하고 있죠. 뭐 상징적이기도 합니다. 기업 뭐 순위로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쉽게 통칭해서 대기업 이 세 글자를 정답으로 저희가 인정을 해드리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정답도 많이 보내주셨고요. 2198님이 정답 대기업. 엔터 사업이 제조업을 뛰어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뭐 하이브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만 그만큼 또 성장한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신춘하님은 3년째 취준생 우리 아들도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작은 기업이라도 꼭 취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3175님도 비슷한 이야기 보내주셨네요. 제 아들이 자신의 능력은 생각하지 않고 대기업만 바라봅니다. 속 터집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김경필 멘토님한테 한번 좀 보내야 되나요? 이번에. 증시 상황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밤사이 미국 시장도 좋았고 미국의 물가지수가 생각보다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증시도 우리도 같이 좀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37% 오른 2767.8, 코스닥은 1.3% 비슷하게 오르고 있고요. 873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네요. 1350.3원까지 거의 1350원 그 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달러 강세가 좀 많이 완화되고 있죠. 1350원까지 원달러 환율 내려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돈 고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지출도 그렇고요. 소비 지출뿐만이 아니라 소득, 투자까지도 종합적으로 상담해보는 돈줄 상담소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에 아예 게시판, 돈줄 상담소 게시판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여러분 사연을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또 저희가 사연에 소개되신 분들 중에 쭉 모아서 나중에 추첨을 하죠. 저희가 뭘 드린다고 했죠? 매트리스. 얼마? 150만 원 상당. 기억하시는군요. 진짜 이거 큰 거 있습니다. 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사연 좀 많이 올려주시고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써주실수록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또 상담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근데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님 조금 전에 아침마당에 나오시던데요. 네. 오늘 뭐 평생 처음인 것 같은데 네. 방송이 같은 날 있어서 지금 바로 아침마당 끝나고 올라왔습니다. 또 어떻게 보니까. 예능도 이제 시작된다면서요? 어디? 예. 지금 뭐 KBS 2에서 다음 주 화요일이죠. 5월 21일 날 첫 방송되는 하이엔드 소금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고정을 맡았는데 사실 저만 나오는 건 아니고 이찬원 씨, 그다음에 조연아 씨, 그리고 양세형, 양세찬 씨하고 제가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돈 고민을 좀 뭔가 영상을 보면서 하는 토크쇼입니다. 라디오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능은 KBS ETV 하이엔드 소금쟁이에서 이거는 매주 화요일 저녁이죠. 저녁 8시 55분인데 이제 보통 월화 드라마 시작하기 바로 전에 하니까 다음 주에 첫 방송. 저는 사실 이찬원 씨한테 좀 이렇게 기대서 가는 거죠. 근데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다들 이제 한 짠돌이 한 짠소리 하시는 분들이라고. 대단한 경제 개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이찬원 씨 아주 바른 생활 사나이로 알려져 있는데 너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배우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배울 게 있는 예능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하이엔드 소금쟁이. 자, 그리고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일단은 대략적인 사연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1인 가구로 혼자 살고 있는 31살의 남성이십니다. 예술가로 살면서 하루 대부분을 연습에, 즉 돈이 안 되는 일에 썼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연습이 돈이 안 되는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미래를 위한. 그렇죠. 이거는 당연히 예술가라고 그러면 예술에 혼을 담아서
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분이 월 소득 150만 원 정도라고 하시고요. 적으면 100만 원, 많으면 200만 원 정도를 버는 평균 한 150 정도라고 예, 봐야 되겠네요. 예술가 프리랜서신데요. 그런 말씀을 또 같이 적어주셨어요. 가끔 제가 너무 대책 없게 느껴지는데 돈을 어떻게 모으고 굴려야 할까요? 라는 질문인데 조금 일단은 첫 질문이 좀 막연하긴 합니다만 그래요. 예. 일단은 직업 뭐 자체가 그렇죠. 우리 그 청취자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예술가라고 예술인이라고 하면은 근데 저는 느낌이 왠지 여기다 써주신 거 보면 이분이 약간 음악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미술을 하시는 분들이 연습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뭐 이렇게 혼자 그리긴 합니다만 그 표현 자체가 아마 저는 이제 이분이 음악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프리랜서의 특징 소득이 변동이 크고 그리고 소득이 지금 적어요. 보면은 구체적으로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처럼 월급이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굉장히 좀 돈 고민이 당연히 되실 것 같은데 그냥 느낌은 이런 느낌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드시지 않을까 그런데 일단은 돈 고민 뭐 어떻게 돈을 굴릴까 관리할까 보다는 우선 돈을 조금 어떻게 하면 더 벌까 조금 소득을 어떻게 더 성장시킬까 쪽에 조금 포인트가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아마 하시게 될 것 같은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또 고민을 몇 개 적어주셨으니까 같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정재헌 님이 수입을 먼저 늘려야 한다라고 그렇죠. 거의 같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냥 예술인이라고만 적으셨고 근데 뭐 음악이 아니라 뭐 비보잉일 수도 있고 그렇죠. 행위예술일 수도 있고 맞아요. 뭡니까 그 그래비티라고 하나 벽에다 뭐 이렇게 그리는 이런 걸 수도 있고 뭐 한마디로 예술의 분야는 예술의 넓으니까요. 영역은 뭐 굉장히 넓기 그렇죠. 때문에 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근데 네. 이게 소득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는 본인도 그걸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그렇죠. 같으니까 뒷부분에 이야기를 해보고 우선은 1인 가구인데 지난달 지출이 9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상대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뭐 우리가 돈출 상담소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은 아무래도 소득의 소비가 맞춰지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소득이 높은 사람은 돈을 많이 쓰고 네.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적게 썼어요. 왜냐하면 보이는 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는 사실 부자가 뭐 하고 사는지 어디다 돈을 쓰는지 또 이런 걸 다 알게 되는 세상이다 보니까 소득의 소비를 맞춰라라는 말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네. 이게 사실 쉽지가 않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분의 내용을 좀 보면은 이제 90만 원 정도 한 달 지출. 그럼 어떠십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지금 1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133만 원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렇다라고 봤을 땐 이분은 엄청 과소비를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특히 이분의 이제 내역을 보면은 식비가 17만 원이다. 이렇게 네네. 돼 있습니다. 이대호 기자님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이거 뭐 식비가 17만 원. 요즘 이 정도면 정말로 빡빡하게 사시는 거죠. 근데 저는 살짝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우리 네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게 무슨 소리야? 식비가 17만 원이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밥을 어떻게 먹는 그러니까 거야? 하루에 안 먹는 거의 거야? 5천 원 아닙니까? 근데 이게 200만 원일 때 예를 들면 지금 9%가 나간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보통 식생활비를 제가 30% 1인 가구를 기준으로 500만 원이 안 되는 분들은 30% 이내로 해라 이런 말을 많이 드렸죠. 근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낮은 식비가 나온다. 물론 적게 쓴다는 건 칭찬해야 될 거긴 한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이 정도면 건강이 좀 걱정이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간혹 가다가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식비가 굉장히 절약되는데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술값이 많이 나가.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워낙 술을 자주 많이 드시면 식비가 안 나갑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술에도 좀 칼로리가 높다고 그렇죠. 하는데 예. 술을 자주 많이 드시는 분들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왜냐하면 워낙 칼로리가 네. 높다 보니까. 뭐 이분은 그렇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다른 지출 봤을 때 이런 뭐 문화 레저 뭐 유흥 이런 쪽에 쓰이는 비용이 없는 걸로 봐서. 그런데 이제 간혹가다 술자리가 잦아지게 되면은 식비가 어떻게 보면 비자발적으로 절약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거의 뭐 사 먹는 비용보다는 뭐 어디 가서 이렇게 뭐 일이 있을 때 행사장에 있을 때 그럴 때 같이 이제 좀 해결을 하는 것도
아마 그렇죠.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무조건 절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소한 식생활비는 20에서 30% 정도는 써줘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고 그렇죠. 31살 남자니까. 다만 배달이나 외식 비중을 좀 낮추고 그쵸. 몸을 좀 움직이면서 스스로 조금씩 조리를 해 먹을 수 있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이제는 이 31세인 남자 미혼이 꼭 갖춰야 될 기술이다. 예술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춥고 배고픈 시절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예술 세계가 인정받는 그 순간에 갑자기 성과가 확 나는 거잖아요. 네. 우리 뭐 스포츠 스타라든지 연예인들도 보면 처음부터 잘 나갔던 게 아니라 이렇게 춥고 배고팠던 시절이 있고 그 인고의 그쵸. 세월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성공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분도 그때까지 건강 잘 지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식생활비는 자 우리 돈줄 상담소에서 잘 못 듣는 이야기인데 더 쓰셔야 된다. 아, 처음 들어봅니다. 네. 30%는 본인 몸을 위해서 챙기셔라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013님이 이번에 소개되는 분 동병상련입니다. 저는 미술가입니다. 잘 듣겠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렇죠. 진짜 동병상련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그러니까 소득이 적은 분들한테 그래도 최소한의 이제 식비는 좀 유지하시라 말씀을 그렇죠.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 중에 소비가 소득에 맞춰져 있다면 별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진짜 그 소득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많이 쓰십시오. 혹시 그런 이야기도 하십니까? 근데 사실 소득이 높은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써라라는 얘기를 할 필요 없을 정도로 많이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보통 한계 소비 성향이라 그래서 소득이 늘어나면은 소비 비중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하루에 막 10끼 20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필수적이네. 그러니까 소득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잉여 소득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러면 적게 쓰느냐? 아니죠. 부자는 아무래도 돈을 많이 쓰지만 비율이 낮다는 거지 금액이 낮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분들한테 더 쓰세요라는 얘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918님이 지금 장문의 문자 메시지 계속 보내주고 계시는데 저희 게시판 홈페이지 게시판에 좀 써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야지 저희가 체크를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게시판에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시 31세 예술가 남성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역시나 굵직한 지출이 이제 월세가 네. 있더라고요. 맞아요. 보증금 500에 월 41만 원의 주거비인데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랑 1인 가구 기준 적당한 주거 비용이 얼마가 있을까요? 네, 우리 돈줄 상담소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좀 슬기로운 소비 생활 그 기준에 의하면은 네. 1인 가구 같은 경우에 적절한 주거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의 15%를 넘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걸 또 이제 많은 청취자분들이 15%를 주거 비용으로 써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한번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등짝 스매싱 맞더라도 웬만하면 독립을 조금 안 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을 좀 벌어들 돈을 좀 아낄 수 있다. 부모님 댁에서.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슬기로운 소비 생활을 기준으로 봤을 때 주거 비용은 15% 이내가 적당하다라고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면 지금 보증금 500에 월세 41만 원. 우리가 보통 월세 이자율은 예금 이자율보다는 1.5배에서 많게는 2배까지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1.5배로 한번 환산을 해보면 이분이 전세로 얘기하면 8,700만 원 정도 지금 전세에 살고 계신 거예요. 환산해 보면. 네, 환산해 보면 왜냐하면 이제 보증금 500에 월세 41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보통 1억당 전세 1억당 월세가 한 55에서 60 정도 되거든요. 최근에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적절한 수준이냐라고 한다면 이것은 지금 적절하냐 아냐냐를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소득이 낮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소득이 진짜 낮은데 막 식생활비 30% 지켜야 되니까 그럼 먹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의식주는 기본적으로 필수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뭐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이게 주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이 주거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도 15%를 넘으면 안 된다. 15%를 넘으면 일단 저축이라는 것 자체를 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전세자금 대출 이자나 또 월세 같은 것들을 15% 이내로 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월세 41만 원이 아니라 한 30만 원짜리로 좀 어떻게 바꾸는 게 그러니까 뭐 바꿀 수 있으면 좋은데 저는 그거는 그렇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소득이 지금 낮으니까 그 안에서 뭐 예를 들면 15% 해가지고 뭐 얼마 이내로 가야 된다라는 게
조금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현재까지는 소득이 너무 조금 불안정하고 낮으니까 이제 뭐 근본적인 문제는 조금 소득 성장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굉장히 주거비가 너무 과다하거나 문제가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처럼 뭐 어떤 사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내가 독립을 해서 월세방이라도 구해야 된다면 통근 시간을 늘리는 대신에 월세가 저렴한 곳 그리고 직장 근처지만 월세가 조금 높은 곳. 어떤 곳을 선택해야 한다고 보세요? 이것은 시간의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예를 들면 주거 비용이 들더라도 나는 그냥 회사 앞에 집을 얻어서 출퇴근 시간을 절약을 하겠다. 출퇴근 시간을 절약해서 과연 뭘 하느냐라고 봤을 때 뭐 운동을 한다든지 조금 컨디션 조절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쓰실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수도권이나 광역시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출퇴근 시간이 도어 투 도어로 문에서 문으로 봤을 때 한 50분은 돼야 돼요. 이거보다 더 현저하게 가깝게 간다는 것은 사실은 불필요한 지출이 좀 생기는 거다. 뭐 한 15분 거리 요럴 필요는 없다. 그렇죠. 그냥 눈곱 떼고 바로 길 건너서 회사 간다. 이거는 안 된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리고 나서 컴퓨터 앞에 앉으면 일도 멍해요. 지금 깬 지가 지금 3, 40분도 안 됐는데. 네. 그러니까 그 대신에 이런 건 있죠. 뭐 1시간, 1시간 반 넘는다. 이거는 조금 우리가 바꿀 필요는 있죠. 힘드니까. 네. 한 50분 정도 1시간 이내라면 적당하다. 굳이 월세 한 1, 20만 원 더 주면서 직주 근접을 뭐 2, 30분 그렇죠. 거리까지 할 필요는 없다. 직주 근접이 좋은 거기는 한데 너무 초직주 근접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방법이겠네요.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이나 버스 여러 번 갈아타는 거 힘드니까 하나의 라인, 하나의 호선으로 조금 이제 멀리까지 나가는. 맞아요. 그래서 갈아탈 필요 없이 한 4, 50분 걸려서 올 수 있는 그게 저렴하다면.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도 시간이지만 그 출퇴근 시간에 막 밀리는 지옥철에서 막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출근을 하는지 아니면 편안한 버스에서 누워서 쉬면서 뭐 너튜브라든지 뭐 또 예를 들면 음악을 듣는다든지 눕는 건 안 되죠. 네. 앉아서. 침대차는 아니니까. 네. 어쨌든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출근 시간의 절대적인 시간보다도 어떤 상태로 이동을 하느냐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좋습니다. 다시 사연자의 케이스인데요. 공과금 비용도 20만 원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향집, 부모님 댁에 인터넷 비용까지 대신 내고 있다고 하고요. 네. 좀 어떻게 관리할 방법을 좀 팁을 주신다면요. 뭐 이건 뭐 우리 청취자분들이 뭐 제가 말씀 안 드리더라도 뭐 인터넷 같은 경우 뭐 가족 결합이라든지 뭐 이런 결합 상품을 이용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뭐 어떤 경우는 뭐 연인하고 또 묶어서도 또 할인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뭐 통신요금 절약하기 위해서 뭐 알뜰폰, 알뜰폰이라는 게 이제 3사의 통신망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거였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품질이 좋아져가지고 그렇죠. 뭐 아시겠지만은 알뜰폰이라고 해서 괜히 뭔가 좀 품질이 다른 거 아니야 생각하는데 데이터 무제한도 3만 원 이하 요금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크게 문제가 없고 OTT 같은 경우도 요즘은 굉장히 다양한데 네. OTT도 사실은 활용도가 우리가 해놓고 구독해놓고 아주 열심히 보는 분도 있지만 사실 별로 볼 게 없네. 그리고 조금 다른 걸 또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오늘 사연자님도 OTT를 조금 보시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조금은 필요하겠지만은 좀 불필요한 것들을 그리고 이게 어떤 구독 서비스든 모바일 같은 경우는 내가 안 하겠다라고 하면 갑자기 막 할인 쿠폰을 준다든지 뭐 연장을 하라고 하면서 혜택을 준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독 해지 누르면 그때 맞아요. 50% 할인 쿠폰 드린다고. 막 그런 게 날라오니까 조금 그냥 관성에 의해서 그냥 하던 거니까 하자라고 하지 말고 뭐 다시 끊었다가 다시 구독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뭔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음악 그 스트리밍 서비스를 깔았다가 네. 너무 이 음악이 너무 좋아서 깔았는데 듣다 보니까 좀 음악을 너무 좋은 음악도 자주 들으니까 좀 별로다 그래가지고 제가 끊었다 하는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라디오 들으신다는. 라디오가 좀 뭐 최고입니다. 역시. 라디오에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 딱 나오면 너무 기분 좋죠. 너무 기분 좋죠. 복권 당첨된 맞아요. 복권 당첨된 것 같은 느낌. 너무 오반가? 근데 이분이 구독료를 월 7만 원 쓰고 계시대요. 여가용으로 2만 원 그리고 직업 분야 학습용으로 5만 원. 네,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뭐 이분은 사실은 소득 자체가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들으면서 소득 자체가 아직 200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마음이 쓰이고 어떻게 소득을 좀 정상화하고 좀 올릴까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소득 대비 몇 %가 낮냐 높냐를 자꾸 얘기하기가 네. 신경이 좀 쓰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사실 그걸 어떻게 그 정도도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고 아마 그 얘기도 일리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분이 자동차를 한 대 갖고 계시는데 경차네요. 할부가 끝난 경차가 하나 있고 2주에 한 번 정도 3, 4만 원 정도 2주일에 3, 4만 원씩 주유하고 좀 멀리 나갈 일이 있어서 좀 운행을 한다라고 근데 하시네요. 이분이 이제 돈줄 상담소에 이 내용을 얘기하면서 본인도 아는 거예요. 이게 혼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여기다 자동차 뭐라고 부분을 쓰냐면 세 줄이나 썼어요. 무려 세 줄의 변명을 어떻게 소득이 200이 지금 평균 안 되는데 차가 있냐 이걸 네네네. 혼날 거라고 본인이 감지를 하신 것 같아요. 아 이거 상당히 좋은 자세입니다. 예,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수도권이나 광역시에서는 월 소득이 400만 원 이하면 되도록이면 뚜벅이를 하는 게 좋다. 근데 이제 이분은 당연히 이제 차가 없으면 좋은데 한 달에 2주에 한 번 정도 주유도 3, 4만 원 수준이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뭐 크게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죠. 이 정도로 이렇게 작은 차 거의 운행을 안 한다면 일단 전반적으로 이분은 마이너스가 안 나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소득이 막 150, 200밖에 안 되는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막 진짜 막 마이너스를 내는 분이 있거든요. 아마 우리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좀 찔리는 분이 있으실 수 있는데 당장 내가 소득이 이거밖에 안 되니 할 수 없다 하면서 마이너스 내는데 이분은 일단 그게 마이너스가 나질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좋고 다행이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저축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도 대단한 거다라는 거죠. 과거에 비해서 자산보다는 소득이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산 소득으로만 살아가기가 어렵고 소득이 아무리 적더라도 이게 계속해서 소득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직장인처럼 연차나 호봉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소득이 증가되고 그것을 꾸준히 모으거나 투자해서 미래의 경제적 준비를 해야 되는 분과 이분은 다른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술가니까. 이분은 예술가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자꾸 착각을 하는 게 나는 200 정도 버는 이 소득 가지고 어떻게 이걸 돈 관리해 가지고 어떻게 할까라는 어떤 직장인의 마인드보다는 이제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소득이 성장하는 쪽에 사실은 올인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저축 20만 원, 30만 원 하는 것보다 오히려 20만 원, 30만 원으로 내가 뭐 예술가시니까 어떤 레슨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거를 내가 예술혼을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를 한다든지 저는 그게 저축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이원택님이 거의 이제 느티나무 아래에 계신 어르신처럼 지금 문자를 계속 보내주고 계시는데 예술에 미쳐서 쓰러져라. 그러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차는 없어야 한다. 와이파이로 유튜브 봐라. 두세 명이 합숙해서 주거비를 줄여라. 와. 두세 명이 합숙을 합숙하라. 해서 뭐 예술가들끼리 좀 태릉 선수촌도 아닌데 이게 아니, 될까요? 힘든 시절에는 왜 연예인들도 힘든 시절에 왜 이렇게 맞아요, 합숙하던 맞아요. 분들도 많고 해요. 맞아요. 또 이런 또 이제 솔루션을 또. 근데 이제 이렇게 음악인지 미술인지는 우리가 좀 가늠이 안 되지만 예술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혼자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네. 또 이게 음악 하시는 분 소리도 나고 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보면은 방음이 잘 되는 뭐 지하라든지 이런 데를 또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같이 있으면 조금 오히려 자기가 예술 활동에 전념을 못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케이스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뭐 예술가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제 소득을 조금 더 늘려보고자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절도 있었대요. 월 50만 원씩을 벌었는데 네. 근데 이게 원하는 삶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1년 반 정도 아르바이트 하다가 그만뒀다고 합니다. 좀 그러니까 어떤 조언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생활비가 부족하고 힘들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 그 자세.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 그러잖아요. 요즘 직장인들이 엔잡하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그거 뭐 엔잡에서 그거 뭐 얼마나 뭐 돈이 더 벌리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돈보다는 그런 애티튜드라고 그러잖아요. 태도와 자세를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최근에 너무 외식비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직장인들이 옛날에도 도시락 싸오는 분들이 있었는데 주변에서 도시락 싸오면 그랬대요. 이렇게 유난을 떠냐. 근데 최근에는 도시락을 싸와도 그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외식 물가가 비싸니까. 근데 우리가 도시락 싸와서 그거 뭐 점심값 절약해서 얼마나 절약이 되겠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걸 도시락을 싸는 그 마음, 그 태도, 그 자세가 그분을 부자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자세는 너무 좋은데
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 때문에 본인의 예술적인 어떤 그 투자, 그러니까 예술의 연습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를 소홀히 하고 아유 나 빨리 돈 벌어야지라는 쪽으로 하면서 본업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것까지 가시면 안 된다. 이분의 가장 최고의 저축은 예술 혼에 저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술 혼에 저축하라. 그렇죠. 또 명언이 나왔네요. 네. 저는 좀 감히 그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본인의 예술 활동하는 거랑 동떨어진 거 말고 본인의 특기나 취미랑 연장선상에 있는 아르바이트를 좀 그거 하셨으면 좋습니다.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SNS를 하든 유튜브를 하든 본인의 특기를 알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맞아요. 예술가는 대중예술을 해서 또 돈을 맞아요. 벌어야 되니까. 만약에 이분이 진짜 음악을 하는 분이라면 네. 뭐 예를 들면 명동이나 신촌 같은 데 가서 뭐 버스킹을 버스킹? 할 수도 있고 아니 그다음에 길거리에서 비보잉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자꾸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연습이 안 됐어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 시도해봐라. 일단은 시도하고 부딪히면서 세상이 이분의 예술적 능력을 인정할 때까지 우리 이대호 기자님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나요? 뭐 예를 들면은 음악 카페 같은 데서 이렇게 뭐 노래를 한다든지 네네네. 뭐 굉장히 많은 보수를 약간 주지는 않을 수 있지만 미사리 느낌으로. 그렇죠. 네. 예, 미사리. 네.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어떤 일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진짜 뉴욕에서 뭐 몇십 년째 행위 예술 잘 하시는 분들도 처음에는 아주 작은 골목에서 맞아요.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길거리 예술가들. 근데 그게 뭐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메인스트림으로 이제 주류로 나아가기 위한 도약대라면 그리고 또 하나가 이분도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싶은데요. 본인이 레슨을 받아야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레슨을 할 수도 있다. 완전 초급에게는 예. 또 가르쳐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자기의 예술 활동을 좀 전하고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이건 오늘 뭐 비재정적인 부분에서 오히려 상당히 좋은 얘기가 자화자찬인가 하여튼 많이 나오는 것 아니 같습니다. 뭐 김경필 그 멘토님이니까 가능하신 거고. 근데 저는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이분이 하는 일 예술인 가족 구성원 1인 가구 남자 31세입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저였으면은 자기 이름을 적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필명이나 활동명이 있잖아요. 그래요. 그 라디오 듣는 사람이 한 번이라도 자기 이름을 검색해 보겠죠. 그리고 그렇죠. 무슨 예술 활동인지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이 또 호기심을 가지니까 맞아요. 자기 알게 모르게 이제 좀 홍보가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저희가 뭐 상업적인 건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만. 지금 뭐 바로 댓글 창에 또는 뭐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또 바로 또 얘기해 드리지 그런가? 않겠습니까? 좀. 듣고 계시겠죠? 빨리 좀 얘기해 주시면은 좋겠네요. 재정적인 부분으로 좀 넘어가서 볼게요. 네. 특히 이분이 일단 소득 자체가 적어서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소득을 높이는 것부터 이야기를 중시를 해 주셨는데 그런데 종잣돈을 모으셨답니다. 맞아요. 1억 원. 1억 원이 근데 본인 삶에 있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큰 돈인지 작은 돈인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도 적어주셨어요. 31세의 프리랜서로 지금 굉장히 주거 비용은 뭐 물론 41만 원 월세가 나가고 있지만 굉장히 작은 주거일 것 같은데 생활하시는 분이 1억 지금 순 자산을 보면 1억 2천 정도가 있으신 거예요. 대단하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고민에다가 뭐라고 써주셨냐면 1억이라는 돈은 일단 있기는 있는데 이 돈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된다.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모르겠다. 뭐 이런 걸 고민으로 적어주셨는데 네. 만약에 대부분의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1억을 모았다 그러면 그 1억이 어디 들어가 있겠습니까? 일반적인. 보증금이나 보증금에 그렇죠. 들어가 네. 있겠죠. 전세. 예. 그래서 그냥 그걸 활용을 못하고 있을 텐데 이분은 보증금 500에 월세 41만 원에 사시니까 이 돈이 지금 현재는 활용할 수 있는 돈. 근데 이제 이분이 어떻게 이 돈을 갖다가 하고 있느냐 보니까 보증금 500만 원, 정기예금 1,000만 원, 주식에 9,500만 원. 축하드립니다. 오늘 장도 굉장히 괜찮고. 네, 지금 시장이 좀 나아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물가 지표가 조금 좋게 나오면서 네. 상당히 이제 주식 시장이 좀 반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연금 저축에 1,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이분의 고민 중에서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주식에 너무 좀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또 괜찮을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게 언뜻 봤을 때 보증금 500을 넣지 않고 여기 보증금을 뭐 한 8천이든 9천이든 보증금을 넣고 월세를 좀 안 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이렇게 있죠.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는 월세가 굉장히 비싸졌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최근에 있었던 전세 사기 문제나 그다음에 보증금 반환에 대한 어떤 그 리스크 때문에 그래서 좀 월세가 많이 올라가고 전세가 좀 상대적으로 쌌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전세 가격도 조금 오르는 추세입니다. 최근은. 그러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확실한 불확실한 투자보다는 전세 보증금을 좀 높여주고 월세 안 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청취자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게 생각은 안 들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사실 지금 들어가 있는 주거는 아파트는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닌 상황에서 요 정도 소득대에서 요 정도의 주거 비용을 쓰시는 분들이 이 전세 보증금 반환에 대한 위험이 아직까지는 좀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돈을 더 모아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아파트 같은 정도의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전세 반환 보증금에 대한 반환의 안정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가시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1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많습니다. 제가 이제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근데 이분은 너무 투자 쪽에 신경은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분처럼 거의 90% 가까이를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에 넣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본인이 돈이 없어. 돈이 적어. 소득이 적어. 그러면 아무래도 투기적인 성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뭔가 자산을 늘리겠다보다는 뭔가 좀 조바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분은 본인의 예술적 성장에 의해서 성공을 해야 되는 분이라서 너무 주식 투자를 매일같이 들여다보게 되면은 오히려 좀 방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주식 투자도 그 무엇을 하느냐, 주식을 한다 이게 중요한 거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하느냐가 어떻게 하느냐.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본인의 생업이라든지 예술가로서의 발전을 해야 할 정도면 안 맞아요. 되고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이제 공부하면서 서서히 하시겠다라고 하면 네네. 그건 이제 괜찮은 건데 근데 이분의 금융자산 대부분이 이제 주식에 들어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금액으로 봤을 때 1억을 만드는 게 자본소득으로 가는 첫걸음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는 1억 만들 때까지는 되도록이면 투자 비중을 좀 낮춰라. 그게 왜 그러느냐면 항공기가 비행을 하기 위해서 고도 1만 미터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1만 미터로 올라가면 그다음부터는 공기 저항이 없어지니까 작은 에너지로도 비행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1만 미터 올라갈 때까지는 좀 안전한 방법으로 확실하게 제 시간에 올라가는 게 중요하지. 이게 고도 1만 미터 올라가는데 이 방법으로 해갖고 좀 시간을 절약해 보자라는 방법으로 했다가 비행이 가능한 1만 미터까지 못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현재 자산 수준에서는 너무 투자가 과하다. 지금 현재 주식시장 좋고 오늘 장 좋고 그러니까 뭐 결과론적으로 뭐 나쁜 거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우리가 기나긴 투자의 역사에서는 장이 항상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부자들 있잖아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딱 누구 떠올리시느냐. 세계 부자 순위 23년도 기준으로 보면 1위가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입니다. 네. 뭐 명품 아시죠? 그다음에 그렇죠. 2위가 일론 머스크, 3위가 제프 베조스, 4위가 레리 앨리슨, 5위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워렌 버핏이에요. 네. 이분들 중에서 혹시 주식 투자로만 부자가 된 사람이 있느냐? 물론 워렌 버핏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워렌 버핏도 뭐 사실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그 회사에서의 어떤 성공이 대부분이고 개인적으로 이분들 다 그냥 뭐 주식 창 보면서 재테크해 갖고 주식 부자가 된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술가는 사업가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테크로 성공할 생각을 물론 재테크가 중요는 하지만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재테크로 소진하면 안 된다. 그러려면 내 재산의 90%가 주식에 들어있다고 하면 이분이 에너지를 안 쓸 수는 없잖아요. 매일 안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그거 안 되죠. 그러니까 조금은 최근에 이제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을 때 이때 앞으로 더 간다라고 생각하고 비율을 유지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투자 비중을 낮춰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저랑 김경필 멘토분이랑 좀 색깔이 좀 엇갈리는 그렇죠. 부분이 좀 개인이 있어요. 다를 수 있죠. 왜냐면 저는 이제 그런 주식 공부하는 것도 좀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혹시 이 사연자분이 듣고 계시면은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와이스트리트로 연락을 주시면은 네네. 제가 공부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그런 네. 겁니다. 그냥 뭐 책이라도 좀 몇 권 드릴 수 있겠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뭐 공부는 좋은데 제가 이제 조금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면 이분이 지금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사실 우선순위로는 본인의 예술 활동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재테크 쪽에 너무 많은 몰입을 하게 되면은 안 된다라는 부분을 그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취지다라는 그렇죠. 거고요. 그런 취지라는 거. 그리고 이분이 그 예술가 활동하시면서 그리고 저축을 한 달에 20만 원씩 하고 예. 있고 좀 돈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뭐 재테크도 신경 쓰시는 것 같은데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재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능이 있다는 게 벌써 한 1억 넘게 이렇게 모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재능이 있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의 예술적 성장에 대한 것만 조금 올인을 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다. 아직 댓글창에 뭐 본인 이름 소개는 안 나왔습니까? 아직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이 1억이라는 돈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예상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맞아요. 본인이 애써 모으신 1억 원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본인은 체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자, 1억이라는 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1억을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본소득으로 가는 첫 번째 허들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억 모았다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1억을 모았다고 비행기가 고도 1만 미터로 올라갔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때부터 제대로 비행을 해야 되는데 자, 1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우선은 이제 우리가 이분이 이제 주식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놓고 있는데 주식을 할 때도 1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4천 5천만 원 정도를 주식에 투자하는 거와 딱 4천 5천밖에 없는 전 재산이 4천 5천인데 이걸로 주식 시장에 들어가는 거는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다릅니다.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버는 마인드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돈을 버는 돈이 따로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사실은 이 투자 금액이 기대 수익률이 높냐 낮냐에 따라서 성과가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너무 지나치게 기대 수익률이 높은 돈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면은 약간의 충격에도 버티지 못하고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너무 과도한 주식을 비쌈에도 불구하고나 사거나 하는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1억 정도 이렇게 그 여유 자금 중에 절반은 예금하고 절반은 주식한다. 이러면 그 혹시 주식에서 생길 수 있는 약간의 단기적 손실을 나 예금 또 5천 있으니까 이러면서 기대 수익률을 살짝 낮추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투자 시장에서 돈을 벌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1억이라는 걸로 일단 투자를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럼 두 번째는 이분이 31세잖아요. 네. 앞으로 이제 결혼도 하셔야 될 텐데 결혼이라는 거는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인 가구가 2인 가구가 되는 것만큼 훌륭한 재테크가 없는데 만약에 내가 1억도 없다 그러면은 사실 결혼이라는 거 꿈꾸기는 진짜 거의 불가능하다. 근데 이분이 앞으로 소득이 조금 좋아지고 자기 하는 일에서 성과를 내면서 자산이 1억, 1억 5천 이렇게 커진다면 결혼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청약 같은 거를 하더라도 최근에는 뭐 대출이 상당히 좀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네. 잔금 치를 때까지 중도금이나 이런 거를 하기 전에 계약금은 꼭 내 돈으로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 1억이나 1억 5천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청약이 있더라도 나랑 관계 없구나. 근데 이 1억 이상이 있게 되면 내가 정말 당첨만 되면 이거 진짜 원하는 어떤 청약이다. 그러면 일단 계약금 낼 돈이 있으면 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추천하지는 않지만 지방 같은 데 가보면 또 1억 언저리의 돈 가지고 또 소형 부동산에 또 갭 투자 같은 거 하시려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도 안 그래도 부동산 투자도 생각해봐야 하나요라는 그렇죠. 질문을 주셨어요. 굳이 막 그냥 모르는 건데 막 알아서 투자할 생각은 아직은 안 하시는 게 좋겠는데 예를 들면 가능성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막 3-4가지가 벌써 나왔지 않습니까? 자,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가장 기쁜 인생은 가능성이 있는 인생이에요.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내가 뭘 꼭 오늘 갭 투자를 한다, 청약을 한다, 결혼을 한다, 뭐 그거 갖고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한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거 나도 한번 해볼 수는 있겠는데 이렇게 머릿속에 선택지가 하나 있다는 거는 대단한 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뭔가 돈 걱정을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하지 마시고 돈을 조금 더 모으시게 되면은 아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실행은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머릿속에 상상만 해도 우리가 보통 로또 사고 당첨되지도 않았는데 일주일 동안 상상하면서 기쁜 거 있잖아요. 그렇죠. 왠지. 이런 가능성만으로도 삶이 좀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가능성이 본인 안에 있는 거고 맞습니다. 특히 이분은 예술인이고 선주경님이 예술인은 본인 자체가 주식입니다. 맞아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주 명언을 많이 쏟아내 주신다. 명언이 아주 쏟아지는데 본인이 최고의 종목이다. 그 종목에 투자해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본인이라는 주식을 블루칩으로 만들어야죠. 맞아요. 상장 폐지되면 안 되고. 아까 상패 가면 안 되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전 세계 5위 안에 드는 모든 부자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가 하는 일을 미친 듯이 좋아해서 그 일이 성공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지 재테크에서 부자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워런 버핏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본인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주식도 잘했지. 그래서 주식만 했으면은 이렇게 되지 못했을 거다. 그래서 사업을 하듯이 투자도 했던 거고. 맞습니다. 또 우리 사연자분은 진짜 예술인으로 성공을 하면서 돈도 꾸준히 모으시고 또 공부도 꾸준히 하셔야겠고요. 네.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 사연자님이 오늘 솔루션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연도 한번 꼭 보내주시고 그때는 이름과 뭐 닉네임이 됐든 실명이 됐든 좀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하시는 뭐 어떤 퍼포먼스를 뭐 무슨 요일 몇 시 어디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알려주시면 서로 도움이 되죠. 맞습니다. 자, 오늘도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와 함께 돈줄 상담소 함께했고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 돈줄 게시판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사연을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주택연금 담보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실거주 요건이 완화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실거주 예외 사유에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주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관세 인상 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정부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약 18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5년간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18년은 상승, 7년은 하락했고 연평균 6.7%씩 오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부동산 인포는 긴 호흡으로 보면 우상향 경향이 뚜렷하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새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2차 협상이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에서 열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에 저희가 꼼꼼하게 답변해드리는 시간 성공예감 애프터 서비스. 오늘은 곽지현 리포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질문 들어볼까요? 네, 청취자 김혜진 님이 보내셨습니다. 세금 체납자들 징수만 하면 끝인가요? 이 사람들 이 처벌 안 받나요? 라고 보내셨는데요. 지난 2020년도부터 국세, 또 관세,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는 최장 30일 동안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가둬두는 이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세 징수법을 보면은 이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납자는 이름 그리고 이 사업체 상호 또 주소 체납액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공개하냐? 국세청 누리집에서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낼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낸다. 그리고 또 재산을 숨겨놓는 체납자다. 이런 사람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받고 있습니다. 네, 이어지는 질문은요. 네, 청취자 고은호님 어제 경제상식 퀴즈로 가계 대출 내렸는데 방송 들으시거든요. 그럼 가계 수표라는 말이 생각나는데 그럼 같은 가계인가요? 이렇게 보내셨네요. 가계 수표, 가계 대출 같은 가계 뜻이더라고요. 네. 한자 찾아보니까 가계가 똑같고요. 가정경제를 뜻하는 그 단위 가계. 그러니까 가계 대출은 개인의 생활과 관련된 대출을 뜻하고 가계 수표는 가계 종합예금 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발행하는 수표로
수표를 말하죠. 네. 82년에 처음 도입이 됐다고 하네요. 일반 가계수표, 은행 보증 가계수표, 은행 공동정액 보증 가계수표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9478번님은 그 저축 이율, 그러니까 예금 금리는 오르지 않고 왜 대출 금리만 오를까요? 이렇게 보내셨네요. 항상 이제 체감하기에 그런 거죠. 대출 금리는 빨리 오르는 것 같고 예금 이자는 덜 오르는 것 같고 이게 사실 주유소 기름값처럼 그렇게 체감이 되기도 합니다. 대출 금리는 은행별로 자금 조달 금리에다가 원가 요소 또 마진을 반영을 해서 자율적으로 산정을 하게 되고요. 네. 예금 금리는 기준 금리를 감안을 해서 산정하게 되는데요. 예금 상품이 주로 1, 2년 만기의 고정금리 예금이다 보니까 기준금리 변동분이 예금 금리에 반영되기까지는 좀 시차가 필요한 그렇죠. 것도 있고요. 네. 또 은행이 또 그렇게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금을 많이 유치해야 할 때, 지금 막 대출이 많이 나가고 있어서 은행에 돈이 필요할 때는 예금 이자를 막 올립니다. 빨리빨리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맡기도록 유도하려고. 근데 반대로 우리 별로 대출 많이 안 나가서 돈이 필요 없네요. 그냥 우리 예금 많이 맡기지 마세요 할 때는 일부러 예금 금리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 영향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3932번님은 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외에 다른 대출도 되나요? 라고 보내셨는데요. 네. 됩니다. 그럼요. 우선 이 담보대출은 집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거죠. 이 담보물의 가치에 따라서 대출 금액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데 이거 외에도 전세자금 대출도 있고요. 또 유가증권 담보대출 그리고 예적금 담보대출도 있습니다. 이때 신용 대출도 좀 알려드리면은 담보나 보증인 없이 본인의 신용만으로 대출을 받는 거고요. 뭐 직업 또 내가 얼마 버는지 소득 또 해당 저축은행과의 거래 어느 정도 했는지 그 실적 그리고 재산 상태를 평가하고 분석해서 이 대출 여부 그리고 대출 한도 결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지는 질문은요. 네, 청취자 이정민님 마이너스 통장도 가계 대출에 포함이 될까요? 그럼요. 마이너스 통장도 개인이 받는 대출이고 당연히 가계 대출에 포함이 됩니다. 네. 뭐 가계 일반 자금 대출 그 안에 신용카드 회사의 현금 서비스 카드론도 같이 또 포함이 되기도 하고요. 짧게 하나 더 들어볼까요? 네, 5770번님 FTA로 관세 안 붙는 제품들은 할당 관세 0% 해도 상관이 없나요? 저희가 할당 관세 최근에 뉴스 많이 전달해 드렸죠. 그러니까 수입되는 그 관세를 국내 시중에 좀 물가를 좀 진정시키고 또 공급을 좀 늘리도록 하기 위해서 세율을 뭐 예를 들어서 5%인 걸 3%나 0%로 일시적으로 낮추는 그걸 이제 할당 관세라고 하는데 네. 근데 FTA가 맺어져 있어서 아예 0세율인 것, 즉 세율이 0%인 건 낮출 수가 없죠. 네. 그래서 0세율 그 할당 관세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이게 또 아이러니한 게 FTA로 아예 세율이 0%인 게 많아질수록 할당 관세라는 정책을 나중에 쓸 여력 자체도 낮아지는 겁니다. 그런 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네. 오늘 곽지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16일 목요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마칠 시간이고요. 내일도 아침 9시 5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